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마사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노마 공화정의 주요한 정치기구들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채워놓고, 자, 오른쪽에 제시된 성문법의 내용을 통해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노마 공화정에는 이렇게 이제 크게 3대 권력기구가 있어요. 일단 민회가 있고, 그 다음에 원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집정관을 중심으로 정무관이 있죠. 물론 여기다 이제 옆에 kop사에 껴가지고 호민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견제 균형을 가지고 그 공화정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 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집정관이죠. 콘솔이라는 집정관이에요. 집정관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행정부의 총책임자, 대통령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 행정의 최고 책임자면서 최고 군사 지도자다. 그래서 이 집정관은 두 명이죠. 그래서 이 두 명을 해놓은 것은 이제 상호 견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명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한 대씩 교대를 직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위기 시에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6개월간 독재관이 돼. 독재관이 돼서 위기를 돌파하는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정관을 포함한 정무관들은 그 당시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보수로 되죠. 그러니까 평민들도 나중에는 호르테시법 그 이후에는 이제 니키누스 섹스티우스 이후에는 어, 법적으로는 집정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집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연 평민들이 집정관이 됐던 거고. 자, 하여튼 이 집정관들 위야, 그러니까 박무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나중에 퇴직을 하면 원료원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 원료원은 말로는 이제 자문기관이야. 물론 초창기 때 위결기관이지만 나중에 자문기관이 되죠. 그렇지만 원료원 권고는 요 집정관을 비롯한 밑에 정무관들이 무시할 수 없어. 왜냐면 퇴직 후에 자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가야 될 건 집정관이고, 나는 이제 뭘까요? 평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평민을 소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호민관이야. 예. 호민관인데 호민관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성상 사건 이후에 그 만들어진 거죠. 여기도 이제 임기가 1년 정도고요. 이게 이제 그 호민관의 이제 그 숫자는 처음엔 2명이었다 뭐 10명까지 늘어나고 해요 또. 그래서 이제 이 호민관들은 주로 이제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리고 정무관이나 원료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호민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누구나 재판 없이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만큼 신체와 생명에 불가침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호민관의 권한은 평민 세력의 신장과 함께 확대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의 정치 기조 한번 기구 살펴봤고요. 여기에 또 이제 오른쪽에 제시된 성문법의 내용을 통해서 공화정의 발전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니키니우스법하고 섹스티우스법이 있죠. 니키니우스법과 호르테시우스법 있죠. 니키니우스법은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라고 하죠. 일단 뭐 니키누스 섹스티우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그 집정관을 두 명 있잖아요. 집정관의 두 명 중에 한 명을 부유한 평민층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 평민들도 나중에 이제 원료원에 또 진출할 수 있죠. 대개 이 부유한 평민들은 기사 상층들, 기사 상층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과 예전에 정통 귀족들 있죠. 파트키라는 종족 귀족들이 결합이 돼갖고 노비데스라는 계층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노비데스 계층이 또 원료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원 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는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민주공화정이지만 실질 정치제는 이제 원료원들이 이제 주도를 했던 그런 공화정이죠. 자, 하여튼 있고 호테시우스법은 평민의 거리를 원료원 승인 없이 국부로 인정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평민회가 귀족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미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러면서 귀족과 평민이 법률상 동중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입법기구는 예전에 백인회였는데 이 호르테시법에서
평민의 부족해로 바뀌게 되죠. 야, 이런 법이야. 그러면 니키누스법, 호르티시우스법, 성상사건 이런 것들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그 당시 어, 평민들이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서양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자기가 정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국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자. 자, 2번은 내용을 볼게요. 다음은 김 교사가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도식이다. 기획에 해당하는 기구의 구성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원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는데, 요 밑에 집정과 법무관, 치안과 재무관도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무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무관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선출하냐면, 요 밑에 보면 미네에서 선출돼요. 자, 로마의 미네는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코리아해가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백인회죠. 그 다음에 평민회, 이 평민회가 이제 부족회라고 또 하죠. 트리푸스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트리푸스 인민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 이제 백인회인데, 예. 그래서 이제 백인회인데 여기 이제 기회 백인회와 관련된 설명이야.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트리푸스 인민회라고 적어도 여기는 기획에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푸스 인민회는 일종의 이제 잘 없죠. 테이프스 인민은 인지를 잘 못하고 듣보잡 같은 존재니까 근데 제껴들어도 엄밀히 따지고 들면 여기까지도 트리플스 인민회가 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기획에 해당하는 기관 기구의 구성원들 원리 쓰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알려면 민회를 선발하는 원칙을 좀 알아요. 여기는 그냥 노마 시민이라고 퉁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투표 방식이 3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혈족 단위의 투표 당시죠. 이 시족 단위의 투표 당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단위 투표 방식이죠. 그러니까 트리프스라고 해서 지역 단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재산 단위로 이제 하는 게 있어. 혈족 단위로 이제 뽑는 것은 뭐냐면 되게 코리아예요. 초기 위에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부족으로 구성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시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개 부족과 여러 시족들로 구성된 건데 시족의 이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형태가 코리아예요. 보통 한 600명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있는데 대개 이제 코리아 같은 경우 초기 의회로서 대개 혈통귀족들 파트리키가 이제 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적인 어떤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던 의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재산 단위로 낳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는 고대 시대가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는 되게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 안에서도 거기에 이제 자기 재산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기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장보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보병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만 놔두는 허드렛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공헌할 만큼 정치적 기여 정치적 기여도 자기가 이제 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도 차등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냐. 재산을 근거해서 어떤 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재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에는 이제 보통 카트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개 집단이 이제 100명 단위로 구성됐기 때문에 백인회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100명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명이 구성돼 있죠. 네,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백인의 구성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뒤에 좀 얘기를 더 하기도 하고. 자, 지역 단위의 구성 트리푸스예요. 원래 트리푸스라는 것은 그 부족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혈족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행정구역 단위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특정한 행정구역에 있으면 평민이든 귀족이든 재산에 상관없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쪽수가 많은 평민들이 실제로 이 트리푸스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트리푸스라는 지역 행정단을. 그래서 트리푸스 뽑는 것은 되게 평민들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평민회. 근데 이게 말이 평민회지만 실제적으로 평민 외에도 나중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반 귀족들도 이제 투표권 행사하지만 실제로 이제 귀족들의 쪽수가 적다 보니까 평민회의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는 배경이 되는 평민회가 있고요. 평민회가 이제 트리푸스에 부족해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인민회 정도 있어요. 트리푸스 인민회. 원래 인민회는 이제 혈통 단위로 이제 뽑다가 나중에 성장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트리푸스 단위로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위에서 권력 기구에 이제 있는 건 쿠리아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인회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백인회에서 정무관이나 이런 것들 뽑고 그랬는데 나중에 호호테스법에 의해서 나중에 평민회가 주요 입법기관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나눠져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백인회요. 그럼 백인의 구성을 좀 볼게요. 자, 백인의 구성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대개 이제 자체 무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병종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은 위에 상위 계층은 18개 집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개 집단을 기병, 기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또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이 활동 귀족들은 이제 있고, 그다음 기사층이 있죠. 이 사람을 에키테스라고 하는데, 에키테스의 상층이 그 당시 이제 부연 평민들이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니킨스법에 의해서 집정관 등 전무관으로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과 결합이 돼. 통합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들을 노비레스라는 계층이죠. 그리고 이 계층들 기사 중하층은 이제 나중에 뭐 에키테스, 에키테스와 노비레스는 대립되면서도 또 여기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상위 계층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이 중장 보병을 계층이야. 요게 이제 로마의 핵심 병력들이죠. 그래서 아시르이라고 하는 계층들인데 대개 이제 이거는 자연농민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80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 자연농민층들은 포에니 이전까지 주력했지만 포에니 이후부터는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몰락을 해서 그 밑에 그 무산자 계층, 프로레타 계층으로 몰락을 하게 되죠. 그 밑에 이제 2등급,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경보병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원 계층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로 이제 쫙 몰락을 하는데 요 무산자 계층이 누구냐? 프로레타리아. 프로레타는 우리는 지금 노동자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 원은 무산자 계층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 직접 싸우지 못하고 자체 무장을 못하니까 주로 이제 허드레인, 보험이나 이런 것들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각 그 공원에 따라서 198개 정도의 이제 뭐냐면 집단이 형성되고, 여기에 눈여겨볼 게는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집단별 투표예요. 집단별 투표는 좀 우리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정근대 시대 때는 상당수가 집단별 투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단별로 이제 쭉 투표를 하면 실질적으로 투표를 이제 할 때 이제 어디에서 딱 끝나게 되냐면 여기까지. 여기 18개와 여기 80개 하면 98표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가반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이하의 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을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 보병 이상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여기 이제 그 노비네스 계층들이 이제 그 공화정을 민주공화정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백인대의 평선 구조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민해 관련돼서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 자, 다음은 노마 팽창에 관한 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고 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자, 노마가 거둔 군사적 성공의 원동력은 중소자영농에 이뤄진 농민병사다. 그러나 피정복에 대한 노마의 정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다. 노마는 전쟁 중에 유대가 없을 정도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나 승리할 때는 어느 누구도 간대했다. 자, 그래서 이래서 개방적으로 탄력적인 뭐뭐 정책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들어간 건 시민권 정책이에요. 노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그냥 싸우지 않고 항복한 애들은 되게 이제 간대하게 되죠. 끝까지 개긴 애들은 어떻게든 죽이고 이거 노예로 갖다 팔고 그러죠. 그렇지만 일단 지배체제가 안정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급해주고 다양한 종교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고 그런 얘기죠. 그 약간 몽골족의 지배 방식과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노마 같은 경우에는 제국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노마 원래 있는 시민들, 라틴들만 구성돼 가지고는 만약 제국을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뭐냐면 새로운 공급받기 위해서 그걸 시민권을 잘 유용하게 이용하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노마 시민단의 규모를 좀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스파르타나 아테네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원 있고 이제 조건만 되면 노마 시민권을 이제 주면서 노마의 지배 체제에 끌어들이죠. 그래서 그 노마 시민권도 그 안에 뭐 이제 노마 시민권도 있고 원래 라틴 시민권도 있고 동맹식 시민권도 있어요. 이렇게 차등해서 이제 해갖고 외부의 피를 끌어들여.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냐면 정무관이나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냐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정민 입장일 때는 노마의 지배를 받아주면서 개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피정민 중에 상층민들은 개기는 것보다는 시민권을 받아서 노마의 지배층 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노마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노마는 이런 시민권을 통해서 뭐냐면 잘 이용을 해갖고 자신의 어떤 세력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권을 이용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 군역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기원전 3세기, 2세기 동안 피정군 출신의 군인들이 로마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또 정무관이나 이런 집정관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을 했다. 오늘날 미국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시민권이고, 그다음에 나에 들어간 군역인데, 그러면 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면 두 가지 이동을 가져왔다. 이런 간대한 정책이 시민권이나 이런 그 정책들이 두 가지 이동을 가져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건 서기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를 해주죠. 그리고 정복민과 피정부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보면 고대 로마에서 중소농민을 몰락시키고 공화정을 동요시키는 초대한 정책은 이게 이제 뭘까요? 중소농민과 아시드의 계층이죠. 네, 공화정을 동요를 몰락시킨 그러니까 공화정의 전성기 민주공화정의 전성기에서 이제 제정을 넘어가는 공화정 말기도 넘어가는 그 기간 있죠. 예. 여기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악티움 해전이나 포에니 전쟁이죠. 이 포에니 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BC 264년에서 146년 서부 지중해를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이에요. 세 번의 이상 이제 싸웠던 거죠. 세 번 이상.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겼죠. 그리고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이제 이 페니키아를 뭐라고 불렸냐면 예전에 포에니아 불렸어.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이 포에니 전쟁은 좀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노마 입장에서 본다 그거죠. 그래서 같이 중립적으로 노마 그다음에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거 이제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포에니 전쟁 좀 기억을 해두시고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제 공화정 말기 넘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뭐 나치 풍지음이 확산되고 등등 해갖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답이지만 여기 좀 넣는 게 악티움 에이전이 있어요. 이 악티움 에이전이 뒤에 또 나오죠. 이 악티움 에이전 되게 유명하죠. BC 31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운 해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해전에 승리하면서 옥타비아누스 승리하잖아요. 동부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그 로마 세력군을 편입을 시키고 헬레니즘 제국 시대가 막을 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안토니우스와 같이 싸웠던 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그래서 헬레니 시대가 이제 뭐냐면 막을 내게 되죠. 클레오파트라의 포툴마이오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악티움 해전은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로마 국내에 있는 공화파들이 몰락하고 제정원이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로마 시민 공동체 체계. 그러니까 이제 그 포에니 전쟁 이후에요. 제정까지 등장하지 이전까지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공화정 말기를 의미하는데 제정 전까지죠. 제정이 시작하는 그 중간 사이를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요때 이제 공화정 말기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카르타고 영역을 다 지배하고 또 마케도니아 전쟁을 벌였고 동부 지중해 영역까지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인력과 물자 노예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최정상기에 오르게 됐지만 그로 인해 또 사회경제적인 폐단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노예가 많이 들어오면서 또 일반 평민들이 몰락을 했잖아요. 중소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평균적인 어떤 중소 자영농민층이 농사를 짓는 데 반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에 의해서 대토지 경영이 확대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라티품지움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라티품지움에서 주로 이제 생산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포도나 올리브야. 폴리오가 올리브 같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한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곡물 위주 그러니까 밀이죠. 그 밀을 재배할 경우에는 타산이 안 맞아요. 밀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나 이런데 더 싸게 들어오니까 이거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포도나 올리브를 재배를 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포에니 전쟁, 특히 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이 그 이탈리아 영토를 막 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농민 쇠퇴와 감소를 일으킨다. 자연농민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막상 돌아보니까 농지가 항폐화되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주로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무산자 계급, 프롤레타 계급에 편입되죠. 지배층들이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빈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또 정치적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병을 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이게 기후가 1번, 2번, 아니 1번, 3번, 4번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곡물 위주의 생산 체제 전환은 후에 말기 때는 제종 후기 때. 로마가 이제 정복 전쟁이 줄어들고 노예 공급이 끊어지고 오히려 주변에 이제 이민족도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 경제가 폭삭 망하고 도로망이 다 끊어지죠. 그러면서 자급자족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때도 이제 대농장이 있었는데 이때는 노예가 아니라 부자요 소작인데 콜로나투스라는 대농장이 있었죠. 콜로나투스에서는 이제 포도나 올리브 가지고는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밀 생산으로 다시 재개가 돼요. 곡물 위주의 생산체의 전환은 제정 후기 때 콜로나투스 전환하고 등장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맞지 않은 거니까 이게 답이 2번이 되죠. 이건 제정 후기 때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로마 공화정의 이제 정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노마공화정에 대한 서술한 것을 옳은 것은 자 술라는 종신 독재관이 되어서 노마공화정의 정통을 유린하고 평민 세력을 탄압했다. 예, 맞죠. 음. 공화정 말기 때는 그 당시 이제 귀족파하고 별족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평민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정치 세력이.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때 군인 정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평민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마리우스예요. 마리우스는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흑수저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시저도 이제 있죠. 네, 시저는 이제 명문가 출신이지만 일종의 평민파를 옹호를 했고, 그 다음에 귀족파, 별족파 이제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그 뒤에는 슐라죠. 마리우스의 불화 장수지만 좀 약간 수저가 다르죠. 이 사람 거의 금수저, 명문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동맹시 전쟁 때 이제 마리우스가 참모를 지냈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전쟁에서 많이 공을 세우니까 그 명성과 군사적 기반을 이제 갖춘 술라는 마리우스를 몰아내고 그 당시 그 뭐냐면 마리우스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슐라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이제 별족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로원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색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땅을 분배해줘. 민중파를 다 처단하려고 재산을 몰수해서. 그리고 원로부터 무기한 독재관을 임명받죠. 원래 독재관이라는 것은 비상시 집정관이 1년 동안, 집정관이 6개월 동안 받은 임식인데, 무기 뭐냐면 독재관이 돼갖고 종신 독재관이 돼갖고 독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원로원의 이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원로원 위원수를 600명 확대시키고 원로원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종전에 평민회나 호민관의 권한을 축소시키죠. 그래서 이 원래 예전에 이제 그 로마공화정은 민회, 부족회, 평민회, 호민관, 원로원 등등이 권력 분점을 이제 이뤘던 것이 로마 공화정의 어떤 정통적인 특징인데 이런 그 로마 공화정의 국채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로마 공화정의 정통을 유린시켰다. 그래서 평민파 세력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정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직후에 반술라 폭동이 이제 퍼지면서 또다시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뭐 시저 대입을 했던 인물인데 폼페이우스는 귀족파예요. 귀족파. 예, 출신도 좋죠. 그런데 이제 폼페이우스 입장 볼 때는 장기적인 정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뭐냐면 대놓고 할 필요 없다. 그래갖고 이제 슐라가 예전에 엎었던 로마 공화정의 정통 정치 구조를 다시 예전 상태로 복구를 시켜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자, 신분 투쟁의 결과 원료원 세력이 약화되고 여러 형태의 민회가 국가 권력의 실체로 떠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볼 때 원료원 세력 약화가 맞는 것 같죠? 틀리죠. 왜냐면 앞에 이제 신분 투쟁의 결과 평민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이건 상대적인 의미야. 예전보다 이제 좀 더 정치 참여를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아까 노비레스 계층이 장악했죠. 네, 노비레스는 파트리키와 그다음에 기사 상층이 결합된 거야. 부양 평민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들 원로원 계층인데 실제 정치 운영은 원로원이다.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정치는 원로원도 했다. 뭐 현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투표권 행사지만 우리가 직접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몇 이제 그룹들, 상위 그룹들이 정치하는데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 형태의 민회가 국가 권력의 실체를 떠오른다.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권력은 이제 여러 민회가 있었죠. 4개의 민회가 있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백인회에서 형식적으로 이게 평민회, 트리플스로 이제 옮겨가죠. 부족회로. 네, 왜 틀렸고, 자 마리우스 병제기억. 마리우스 병제기억은 뒤에 이제 시험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엔 자연농민을 바탕으로 한 중장 보병의 핵심 병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포에니 전쟁 이후에 없어져.
얘네들이 몰락을 해.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용병을 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까지 맞는데 군대 정책일까 내란의 악순환을 막고자 했다. 아니죠. 용병들은 국가의 공병이 아니에요. 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이 사병을 내게 돼서 군인 정치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군인 정치가 되기 위해서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가 행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권한 이제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군제 개편을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정권을 쥐고 사병인 어떤 사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군대를 다시 공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하여튼 오히려 군대가 정치 개입이 되고 내란의 악순환이 있었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평민파 정치가는 부유한 평민 귀족 출신의 신귀족층을 지지기여서는 구귀족을 되겠다. 자, 이때 이제 신귀족층이 누구냐? 이 신귀족층은 이제 그때 노마 시대 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초창기 때 뭐 BC 6세기 때는 노비에스 계층이 신귀족층이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공화정 말기 때 이제 등장한 것은 그때 이제 에키테스라는 계층이 있어요. 기사 계층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때 넘어가면서 황제권하고 연결된 신에키테스 계층 이렇게 있는데 요 때는 이제 에키테스 뭐 구에키테스가 부죠. 이 계층이 에키테스야. 그래서 얘들은 이제 부유한 평민 출신이 맞아요. 왜냐하면 평민 중에 상급이니까 노비레스보다는 좀 낮지만 자 근데 이제 신귀족층 에키테스 계층들은 평민파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네. 얘네들은 중간에 이제 뭐냐면 원로원과 대립을 하면서 오히려 또 어떻게 하든 기회가 되면 원료원을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요건 좀 약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그 평민파 지도자들 아까 치면 이제 마리우스나 시저보다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뭘 계층 얘기하면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라쿠스 형제 개혁 때 그런 형상들이 좀 보여. 그라쿠스 형제 때. 그라쿠스 형제 개혁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하겠지만 동생 그라쿠스 있죠. 예. 얘가 이제 그걸 좀 이용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에키테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귀족층하고 이제 갈등을 시켜갖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자, 다음은 로마 공화정 기의 사회에 관한 읽기 자료다. 가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밑줄친 니은의 기억을 행한 민의 이름을 쓰시오. 그 밑줄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있거든요. 가는 로마사의 특이한 존재였다. 이들은 자유인이었으나 보호자인 귀족과 신인을 맺었고 여기에도 나오죠. 자, 요게 로마는 그 로마 초창기 때부터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보호자, 피보호자라는 어떤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파트리키, 그 정통 펄쪽귀족이죠. 그래서 파트리키는 그 뭐냐면 밑에 이제 못 먹고 좀 약간 못 사는 자유민들을 도와줬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보호자라고 해, 이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이 피보호자를 도와주고 대신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 당시 피보호자는 법적 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만 금치산자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정에다가 번호도 해줬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대신에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피보호자가 완전히 자연이 돼도 그 토지 소유가 되어 독립하는 경우도 그 이전에 종속적인 관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보호자와 이런 피보호자의 관계가 로마 초창기 때부터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공화정에서 뭐 제정자까지 그 유습이 계속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걸 그 당시 이제 그 크리에이티지라고 하죠. 크리에이티지.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지에서 이제 뭐냐면 보호자에서 피보호자가 있다고 했죠. 이걸 크리엔테스라고 해요. 네, 크리엔테스와 보호자의 어떤 관계를
클리엔테이지라고 하고요. 이 클리엔테이지는 나중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어떤 봉건제 유대 중에 하나가 이제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제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로마사의 특이한 존재다. 이들은 자유인이었으나 보호자인 귀족과 신인으로서 맺어졌다. 그러니까 제도인 클리엔테이지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피보호자를 쓴 거야. 피보호자 또는 클리엔테스라고 답을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집정관을 7차례 지낸 한 인물은 젊은 시절 메르테스 가문에 모였다. 요거는 피보호자 클리엔테스죠. 그 가문의 도움을 받아 호민관에 선출됐고 정치 무대에 등장했는데 호민관이 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보호자를 저버리고 귀족들 견제하는 태도를 볼 거야. 일단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평민파 출신. 기원전 107년 북아프리카 복무한 병사를 모집할 때 군인 지원 자격을 변경했다. 요게 단서가 되죠. 자, 이 군인 지원 자격을 이제 뭘로 변경했을까요? 예전에는 시민군이었죠. 중장 보병으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소 농민층 계층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포에니 전쟁 이후에 몰락을 했으니까 이걸 용병으로 바뀌었어. 직업군인제로. 그래서 그때는 무산자 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무장할 수 있는 이제 무기도 주고 군량도 재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퇴직 후에는 또 이제 퇴직금도 주고 토지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요 구인적의 변경은 이제 뭐라고 쓰냐면 무직자나 무산자 계층이 지원병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도 아까처럼 얘기했죠. 노마 성격의 어떤 군대의 성격을 변화시켰죠. 왜냐하면 이는 사병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에 충성한 공병이었지만 이제는 장군에 충성하는 사병으로 바뀌었다. 공병에서 사병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병들이 나중에 정치 참여를 이제 그냥 관여하게 되잖아요. 이 사병을 이끌었던 장군들이. 그래서 그 출발점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우스의 군제 개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8번을 보죠.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그라코스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자, 다음 사항을 초대한 로마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한 인물과 그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그래서 이탈리아 떠드는 야생 짐승도 각기 응신한 굴이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은 공동의 공기와 햇빛의 환경을 뿐 천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집도 없고 처자식과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을 필요해서 전쟁을 비롯한 모든 그 정복 전쟁에서 이들 계층,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시리 계층 같은 이런 일반 평민들이 큰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피해를 흘렸지만 그 피해에 대한 대가, 피해에 대한 결과를 나는 그 떡고무는 그 당시 공동화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주로 누구한테? 로비에스나 에키테스 계층들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몰락을 해갖고 결국에는 막상 피를 흘렸지만 세계 지배를 했지만 자기 소유한 한 조각의 땅이 없다. 다 귀족들에게 뺏겼잖아. 에키테스나 로비에스 계층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뭘 의미한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라티풍즘이 확산됐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요 연설한 사람 누구냐면 그 티베리우스 형이 있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한 거죠. 요 연설문은 교과서에도 잘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케게루인데 원론의 여기에서 이제 그 개혁을 시도한 인물과 그 개혁 내용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만 아니라 그라쿠스 형제의 그 뭐냐면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로마 사항을 이제 초대한 해결하기 위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좀 예매하게 지문이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서 내용 나온 것은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 때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적 문제잖아요. 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맞춰갖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키계도인데 원료원 해상과 농민부채의 총체적 말소를 추진했다. 요 키계도는 아니죠. 답이. 왜 아니냐? 이 키계도는 결족파의 구성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농민 몰락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던 원료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연히 원료원 해산이나 농민 부채의 총체적 말씀을 추진했다. 이거는 안 맞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민중파의 카이자드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료원 해산보다는 농민 부채 이제 총체적 말소 이런 것들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료원 해산과 농민 부채 시대에 든 사람이 시저고, 예. 시저는 평민파였지만 이 사람은 원래 금수저 출신이지만 별족파죠. 별족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족파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평민파 입장을 든 거야. 별족파 출신이자. 그래서 대개 평민파들 보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수저도 있어요. 마리우스처럼. 근데 자신이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별족파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뭐냐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득을 챙기기 어려우니까 평민파 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저야. 근데 이 시저의 정책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냐? 여기 별족파인 키게드가 반대했어.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냐 키게드의 정저였던 시저가 추진했던 거지 키게드 자신이 추진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시저는 노마공화정 사회 일어나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바로 이제 암살 당하죠. 이 원로원 세력에 의해서. 일단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을 보면 마리우스는 재산 자격을 무시하고 신체 조건을 갖춘 지원자를 군대에 받았대. 아까 지금 말했죠. 그 직업군인제를 실시했고, 중상동민이 몰락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들로부터 병력 착취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요 당시 군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다음 가이우스 그라쿠스, 티비우스 그라쿠스 형제가 있는데 티비우스 그라쿠스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죠. 자, 여기 보면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로마 시민의 공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지지 기반이 없었던 형과 달리 그다음에 원료원을 제외한 모든 게 제 지지 기반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아까 침에 주로 원료원만 이제 한 명만 때려 잡았죠. 평민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부각이 됐고 있던 에키테스 계층을 자기 뭐냐면 친구 삼아가지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자기 형보다 개혁 기반 개혁 환경이 좋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무상층들을 적극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곡물을 공급을 했어요. 예. 근데 이 표현이 유상으로 공급했다는 표현보다 유상은 맞죠. 근데 더 좀 약간 그 문제 지문을 좀 부각시키려면 공화정 말기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싼 값으로 곡물을 공급했다. 이게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는 좀 적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싼 값으로 곡물을 공급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유상으로 공급했다는 건 맞긴 맞지만 좀 약간 그 당시 현실을 좀 부각시키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정 시기 때 아니 공화정 말기 때는 곡물 가격이 내려졌는데 무슨 싼 값으로 또 하냐 했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때 시기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 BC 30년경에는 곡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 형이었던 티비리스 그라쿠스는 토지 보유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토지를 로마 시민에게 분배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원료원 계층의 대의주의 반발 때문에 사회당을 맞았죠.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로마 공화정 말기 때 뭐냐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니까 니은, 디귿, 니을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이. 자, 그다음 9번을 볼게요. 자, 밑줄 친 그는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죽은 후에 공화국에 충성한 군대는 더 이상 없었다.
폼페이우스는 시칠리아에서 진압되었고 레피디우스 밀렸고 안토니오 사망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유투스 카시우스가 이제 그다음 시절 죽인 후에 이제 뭐 필리폰 전투에서 이제 필리피 전투인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포페우스 그다음에 레피디우스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인데 다 1, 2차 3도 전투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3두당 호칭을 없애고 콘소님을 감시했다. 주정관을 감시했고 그리고 자신의 평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호민간의 권한을 만족한다고 드러냈다. 그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제 다 모든 경쟁자를 없애고 최후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원론에서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게 이제 제대로 적어야 되네. 일종의 이제 나중에 이제 특정인들만 이제 뭐냐면 지칭했던 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후에 이제 계속 황제로서 집권자들 있죠. 이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황제란 칭호가 되는 거야. 황제. 예. 그래서 고유 명사가 있는 일반 명사로 바뀌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사람이죠. 지금도 나왔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정 시기 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딱 정해져 있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누스,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누스 그렇게 있고 작가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꽃살 좀 했던 황제고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되죠. 겉으로 이 사람이 이제 유지했던 체제는 공화정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공화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원로원도 있고 뭐 민회도 있고 집정관도 있고 모든 간직들이 다 있어. 호민관도 있고. 근데 실제 운영은 뭐냐면 재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원로원들이 그냥 황제도 올려라. 황제가 그냥 취임해라 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예. 자기 그 양아버지가 시저가 뭐냐면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겉은 공화정이면 실제 재정으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제도가 하냐면 프리케스 제도고요. 그 제도가 이제 디오클라티스 황제까지 계속 유지됐던 그런 재정의 어떤 전반기 재정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이죠. 예, 그럼 개혁 내용을 볼게요. 자 이집트의 태양력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 이거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시저죠. 그래서 시저는 이제 폼페이우스를 쫓아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까지 갔고 이집트에 그때 또 클레오파트라 눈을 맞아가지고 애기 한 명까지 낳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자 시저는 이제 그때 이집트 달력을 가지고 왔어요. 이집트 태양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마 달력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에 1년을 계산했어. 예.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오차도 많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집트 달력을 바탕으로 오차를 바로잡고 만든 달력이 율리어스 달력이에요. 율리어스 달력은 1년을 7년을 365일로 해. 365일 정확하면 6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원래는 365.225인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1년에 단위가. 그래서 윤년을 둬서 2월 하루에 첨가를 하는 방식이야. 예. 2월에 하루를 첨가.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절차 그 오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오차가 그렇게 뭐 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완전히 날짜가 달려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율리우스 달력을 수정을 했죠. 누가?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그걸 수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레고리오 역법이라고 하죠. 네. 그레고리 역법에 의해서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력이야. 네. 그래서 있고 그 이집트 달력, 율리우스 역법, 그레고리 역법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그레고리 역법에 지금 쓰고 있는 그 달력의 기초가 됐던 것이 이집트 태양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시저가 했던 정책이다. 근데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그 당시 피스코스 설치해서 국가 재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황제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강력한 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력을 위해서는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제국 각곳에 이제 황제 명령 호가제 전쟁에선 막대한 또 관료제나 각종 시설 등이 필요했죠. 그 위해서는 재정 장악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재정을 두 개로 나눴죠. 네. 어떻게 나눴냐? 자, 아우구스투스 재정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지배 영역을 좀 봐야 돼요. 지도는 엉망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지역은 원로원들이 이제 뭐냐면 그 통치했던 곳이고, 나머지 중요 식민지들, 정복지들은 누가 통치했냐? 시저가 통치했어요. 시저는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금들은 자기가 통치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집트 지역은 그 당시 곡창지대죠. 예. 지금은 이제 오히려 미를 수입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미를 수출을 못하니까, 수입을 못하니까 지금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건 너무 인구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 이건 뭐 별개도 하고, 그 당시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당히 곡창지대였고, 그 당시 이집트는 명목상 모든 이제 재산은 파라오의 소유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파라오였잖아. 여기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곡창지대를 장악하고 있었어. 하여튼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누구 거냐? 자, 여기는 당연히 아우구스투스였고, 요걸 장악해서 항실 재정은 요걸 바탕으로 만들어요. 이 항실 재정에는 군인 재정도 포함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스쿠스라고 했어요. 예, 피스쿠스. 예, 피스쿠스는 라틴어 바구니란 뜻이야. 그때 이제 항실 재정에서 이제 바구니에 금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관해 갖고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항실 재정을 유지해서 자신에게 충성한 군대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관료군도 유지하고, 각종 이제 뭐냐면 또 평민들의 지지를 표하니까 빵과 서커스나 일자리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항실 재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항실 혼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항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베풀면서 통치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로이 통치했던 지역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국가 재정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실제로 국가 재정이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항실 재정이 많이 의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이제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 황제들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 군대를 장악할 수밖에 없고, 군대를 장악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원을 넓히려는 정책들을 했던 것이 특징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2번 맞죠? 근데 오답은 1번이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1번이에요. 이거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고요. 그다음 속주 원료원 간의 속주와 황제 직하 속주 나눴다. 맞죠? 그다음 독신 남녀들의 결혼을 독려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노촌의 노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노예도 들어오고 뭐 생활이 풍족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풍기문란도 이제 많고 하니까 그때 풍기문란을 해소하고 출산율 향상과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군대 개편도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군대는 공화정 말기 때 군대는 사병 집단이죠. 근데 군대 수가 너무 또 많았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 쿠데타 이용하고 정치 개입도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병을 공병으로 전환을 하고, 이걸 누가 장악한 거야? 황제가 장악한 거야. 그래서 황제가 장악하면서 국가의 군대도 다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뭐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대대적인 군대 개편을 했는데, 그때 군대 개편은 이제 보면 친위대, 그 다음에 야전 군단, 그 다음에 보조군,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근데 요거 칭호를 가지고 11권 군도 있더라고. 그 다른 데서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이걸 좀 알아주셔야 돼. 그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동양사 같은 중국사는 나름대로 이제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거기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 음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은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번역한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뭐
야전군대 나가지 않고 시민군이 나오고 막 그렇게 부른 데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 제가 이제 뭐 서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명칭은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자, 하여튼 칠대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 로마에 거주하면서 황제의 신변 보호나 경호를 담당하죠. 그 다음에 야전군단은 이것도 이탈리아 군대로 구성되는데 주로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제국 변경에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나 이런 데 있죠. 그 막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국 변경에 야전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해당 지역 장악이나 이민족 침입에 이제 방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병으로 구성됐어. 기병이 아니라 보병이죠. 보병. 왜냐하면 로마 군대도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고 중장 보병이 팔랑크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병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옆에 보조해주는 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조군을 따로줬어. 그래서 이 보조군은 주로 이제 기병이라든지 경보병 뭐 여러 가지 부대도 있죠. 요 부대를 통해서 중장보병을 보조해주는 하는데 대개 보조군은 그 지역에 해당의 뭐냐면 그 속주민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있고 그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군대에 있으면 보조군 있다가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나트 로마 시민권이나 라틴 시민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대 군인들은 나중에 일정한 토지를 제공해 노후 생활 보장하지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군대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병이 아니라 국가의 군대, 황제의 군대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재정,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실 재정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요거 5번 이렇게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요게 이제 시저의 군대 그러니까 시저한다. 아우구스투스의 뭐냐면 개편 내용이야. 이게 그 개혁 내용이죠. 그 아우구스투 개편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뒤에 또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있고 여기 오답에 나오면 이제 시저개혁 관련된 나오는데 시저개혁과 관련돼서는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오답 외에는 없어. 그렇지만 그 수능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시저 관련된 문제 많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시저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시저 관련된 내용, 개혁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자. 10번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도표는 로마 시대 때 정치적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자, 이들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호민관 제도 성립, 가 있고, 포에니 전제, 그 다음에 나 있고, 악티메이전, 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는 뭐 시기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호민관 제도에서 포에니 전쟁 전까지는 그 민주공화정, 그러니까 귀족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근데 이제 여기부터 포에니 전쟁을 해서 악티메이전은 민주공화정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고요. 이 악티메이전에서 이제 군인항제 거쳐갖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프레케스 제도죠. 예. 그래서 이제 제정이지만 공화정을 유지하고 형식을 유지하고 실제로 제정 운영했던 거고 군인항제 이후에 디오클라스 수상제가 등장하죠. 공화정 말기 때 도미네 제도, 전제 군주제를 시제했던 제도 특징이에요. 이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보면 자 로마의 정치적 변화 과정과 경제적 변동의 상호 균일성을 영향을 미쳤다. 다음 가나다의 시기의 경제적 특징을 토지 소유 및 농업금과 관련돼서 세 줄이 있으시오. 말이 많네요 여기는. 요즘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가시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기예요? 귀족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평민권이 성장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귀족은 대토지 소유를 하고 대부분 평민은 대소 자연농민 형성을 했다. 그래서 토지가 나름대로 균등하게 분배됐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귀족들의 유역자 대토지 경방방기 조약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나시기는 뭐냐면 민주공화정이 쇠퇴하고 이제 제조가 넘어가는 공화정 말기 때 상이자 나티품령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유역자들이 대토지를 사유하고 이에 노예를 투입해서 나티품령을 경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다시기는 군인 황제 이후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이후죠. 그러니까 공화정 제정 말기죠. 이때는 이제 그다음 유역자의 토지를 분할하여 대여하는 경쟁한 소작지의 농장 콜로노스를 통해서 성장한 콜로나투스가 확산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교과서 정도 수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여기 도표 가나다의 경제 변동과 관련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실시하고자 한 개혁 내용과 목적을 주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죠? 나를 해당하죠.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토지 분배와 관련돼서 보면 부호들이 공유지 전염 문적을 제한하여 이들 분배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빈민들에게 저고가 아까 말하는 저고가 실시했고, 그다음 식민지를 건설해서 무산 시민을 이주방을 지시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당시 포에이 전쟁 이후에 자연농민 중장보험청을 유지했던 자연농민층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장보험청이 유지했던 자연농민을 다시 부흥시켜서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노마의 군사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 나온 건 재정 시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면, 자, 가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밑주친 그가 실시한 정책을 대해서 설명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지금 알람이 계속 울려가지고 하여튼 계속 진행할게요. 자, 가해사항을 해결해서 나의 밑줄친 그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 오든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셀베우스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그냥 듣보잡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가문 출신이냐면 셀베우스 가문 출신이에요. 이 셀베우스 가문은 시리아 계통의 가문 중이야. 원래는 이제 시리아에 있었던 그 토속신을 모셨던 이제 신간 가문인데 나중에 이제 노마의 황제가 됐던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문들이 되게 보면 그 군인들에 의지해 가지고 뭐냐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도 이제 뭐냐 군인들에서 암살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군인들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 그래서 50년 동안의 기간이죠. 235년에서 그래서 284년 이 기간을 이제 군인들이 50년 동안 거의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군인항제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50년 동안 20번의 항제가 교체가 돼. 쿠데타가 막 점철되고 하니까 그 주변의 게르만족과 산산족 페르시아 같은 이민족侵 받고, 그러니까 거의 프레케스제의 거의 끝판왕 끝에 이제 말단에 도달했던 그 시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어, 새로운 구원 투수가 나왔는데 누구냐면 이 군인항제 시대를 마무리했던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디오클라티아누스 황제야. 네. 그 디오클라티우스 황제는 예전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이 공화정 체제를 다 떼부시고 동인의 그 당시 동방 군주제를 받아들이죠. 완전히 명실상부 군주제를 실시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 신의 칭호를 수습 부여해서 그 신에가 최고의 신성한 죽은 도미네라고 불렸다. 동방의 오리엔트식 군주제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가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그라는 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관련된 정책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강대한 영토를 홀조 통치하기 제2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제 체제를 수립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다 지배를 했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혼자 통치하기 힘들었고, 그냥 군인항제 시대 때 쿠데타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 쿠데타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항의 계승 순서를 좀 제대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예전에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까 너도 나도 황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부하들의 추대를 받고 황제가 되고, 또 황제가 됐던 사람은 이게 또 멸망당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제 체제를 이제 수입을 했어요. 사제 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전 구역을 이제 뭐냐면 지역 그 행정구표를 내갖고 큰 대군구를 4개로 나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노마가 있으면 이게 동쪽,
서쪽 이렇게 있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요. 그래서 서쪽의 황제, 동쪽의 황제를 각각 2명씩 두죠. 그래서 이제 서쪽의 정제, 그 다음에 부제, 동쪽의 황제도 정제, 부제. 그래서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이렇게 등업을 해서 정제가 되고, 그래서 항시 계승 순서를 항위 계승 순서를 이제 뭐냐면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정제는 아웃코스트라고 하고 부제는 시적 카사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는 그런데 체제가 유지됐죠. 왜냐면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도 있고 유능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하근이 되죠. 예, 4명의 황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황제다 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공동학제 이 사람도 원래 공동황제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다시 단일 황제체로 복귀를 하게 돼요. 예. 자, 하여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막기 위해서 최고 가격은 고정하는 칙령을 반포했다. 그 당시 물가 상승이 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외부부터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은화를 그 당시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악화를 많이 찍었다고 하죠. 은혜 항량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화가 다시 급속도 하락을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죠.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더 이상 물가를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긴 게 뭐 칙령을 반포하든 간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무시해버리고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따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 좀 이건 약간 이제 뒤에 역사적 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최고 가격제는 누굴 보호하는가? 소비자를 보호한 거죠. 최저 가격제는 생산자를 보호한 거야.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고 가격제는 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최고 가격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 조직과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 조직과 통합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예. 그냥 디오클레트 황제는 앞에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군인 황제가 군대가 정치 개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지역 총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관을 겸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폐지시키고 그 당시 이제 분리시켰죠. 행정과 군대를 분리시켜 버린 거야. 군사령관이 지방에서 근거해서 중앙정을 정할 수 없도록 분리시켰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 자, 크리스토교에 대한 간용 정책을 실시했다. 아니죠. 간용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탄압을 했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초창기 때 로마 제정 때부터 지금 계속 탄압을 받았는데, 그 탄압 중에 제일 절정기가 어디냐면 디오클레티누스 황제야. 원래 로마 제국은 정통적으로 그리스 신을 숭배하고 했지만 또 다양한 종교도 인정하고 동방 종교도 많이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탄압을 했어, 초창기 때.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또 안 하고 번역도 거부하고 등등 해가지고 탄압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은 네로, 데키우스, 디오클라티누스인데 디오클라티누스한테 특히 탄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칙령을 통해서 교인의 집회 금지나 교회와 집회를 파기하고 성경책을 소각하고 기독교 신자의 간직을 박탈하고 자유민의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등 탄압을 했어요. 그럼 왜 그 당시 디오클라티누스가 왜 이렇게 탄압을 했냐 하면, 그 당시 그 디오클라티누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렇게 뭐 외부의 한량을 계속 받는 것, 주변 이민족의 침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것은 정통적인 로마 신의 어떤 분노 때문에 그렇다. 왜 분노를 냈냐? 기독교인들이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로마 신도 숭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 막 탄압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콜로세움에 기독교를 뭐냐면 놔두기 위해서 가둬놓게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있게 하고 거기에 이제 며칠 동안 굶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 풀어놓죠. 맹수들이 와갖고 막 이제 잡아먹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노마 시민들이 킥킥대고 웃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그를 끌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던 사람들이 아 기독교라는 사람들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웃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자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하늘을 위해서 맹세를 하면서 막 기도를 올리고 있잖아.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뭐길래 맹수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나?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명 중에 99%는 킥킥대고 말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뭐야 킥킬대면서 또 궁금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가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당연히 얘네는 또 신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신자 수가 누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좋은 정책이 아니야. 기독교 탄압하려면 스탈린처럼 이제 약간 이제 뭐냐 비밀 경찰 같은 거 파견해서 몰래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은근히 뭐냐면 공포심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책이 잘못된 기독교 탄압 정책 자체가 그 뭐냐면 그 뭐랄까요 좋았다는 건 아니고 만약 그 사람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자, 하여튼 기획과 니은 답이 1번이죠. 1번. 음. 이렇게 있고 제가 뭐 앞에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지금 인증번호를 계속 얘기했나 안 했나 좀 그래요. 요즘 에어컨이 또 뭐냐면 또 이거 고장 나갖고 좀 그러네. 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증번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예.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그 전에 얘기했으면 그 전 번호하고 이번 번호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91번이에요. 예, 9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12번. 자, 12번도 이제 그 뭐냐면, 디오클레티누스 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근은이죠, 근. 그냥 딱 출처를 보면 이미 박해자의 죽음에 관해서, 박해자. 그래서 박해자의 죽음에서는 약간 이제 필이 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는 탐욕과 비겁함을 세상에 뒤집었다. 자기 제국을 다스린 세 명의 협력자를 만들고 세계를 네 부분을 분할했으며 군대를 몇 배수를 늘렸다. 군대 개편도 했어요. 이선 디오클라티누스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디오클라티누스는 기독교를 박해했잖아. 그러니까 요 박해자라는 것은 누구야? 그중에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냐? 디오클라티누스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 입장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 입장 올 때 얘네들이 예전에 박해했던 황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쫙 언급하면서 썼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사회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일단 1번을 보면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을 멸망시켰다. 요 반달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은 누구냐? 6세기 때 동로마 최종성기를 줬던 유스티나누스 황제죠. 그 유스티나누스 황제는 이 벨리사리우스 나르센스를 파견해서 그 당시 동고토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아프리카에 이제 반달족이 있었어요. 게르만족들이 이제 북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반달 왕국을 점령을 시켰어. 그래서 로마 영토의 상당수를 회복을 했다. 요거는 틀렸죠. 그다음 밀레나 공의에서 그리스도를 공인했다. 그랬는데 밀레나 공의가 아니죠. 밀레나 칠령이죠. 자, 하여튼 뭐 틀렸긴 틀렸으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12분 문제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있으니까 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있고 이런 내용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자, 틀렸고 자, 국경 방어를 위해서 군강구제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임명했다. 군강구제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뒤에도 나와요. 요거는 이제 동로마에서 했던 건데 그때 7세기 때 동로마 황제 중에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있어요. 우리가 동로마 황제들이 이제 뭐 유스티나누스 황제만 기억하지만 동로마 황제들 되게 많죠. 그래서 유스티나누스 황제 죽은 후에
사방 못더니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 헤라클레우스 황제가 이걸 개편했죠.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 헤라클레우스 황제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예전에 틀렸지만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이거는. 그다음에 4번을 보면 다키아. 다키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제 그 루마니아 일부죠. 자, 그래서 다키아 속주 삼등 제국의 영향을 최대 판도로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건 누구 때냐? 티라누스 때예요. 그래서 티라누스 때이 다키아를 점령하는데, 자, 다키아 점령하고 나서 이게 딱 끊어졌어. 영토 확장을 더 이상 안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세도 넘어가. 왜냐 영토 확장을 많이 할수록 군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제 재정이 확대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만 좀 제대로 지키자. 그래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가 이제 티라노스 때 하드니아스 때. 그래서 같은 오년제지만 하드니아스는 공세가 아니라 수세로 이제 전환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알 수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이제 장성들을 많이 쌓잖아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낳는 하드니아스 장성 너무 유명하죠. 대표적인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제국의 행정 중심을 소아시아 니코메디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동방적 전제군주가 됐다. 그래서 니코메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디오클라트 황제는 수도를 소아시아 서부의 니코메디아로 옮겨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트라키아, 오늘 불가리아 지역이죠. 여기 통치하고 그 당시 부황제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시르미아에서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옮겨서 이제 동방 전제 군주제를 실시하고 했는데 왜 로마는 공화정 전통이 있으니까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 제정 말기 때는 그 서부 지중해가 이제 중심이 아니라 동부 지중해로 옮겨갔어. 우리가 아시아 지역 있죠. 원래 그 지역이 이제 경제적으로 번성했긴 했지만 하여튼 더 번성했어. 그래서 재정 시기 때 동부 지중해 쪽으로 완전히 경제적인 어떤 중심축이 옮겨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니코메디아에서 통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일환으로 이제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콘스탄티폴리스를 수도로 정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이런 이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도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자, 13번을 볼게요. 자, 다음 제시문에서 가해당하는 대표적 신앙 두 가지를 쓰고 기독교 제외시키고 단서를 줬죠. 조건을 줬죠. 로마 제정 시기 때 나의 상황에서 가져온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공화정 시기 때 로마는 인근 지역과 그 인근 지역과 전쟁을 벌여 그 영토를 확장했으며 제종 초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동방 지역도 영토를 편식했다. 자, 이런 의해서 이제 로마에는 여러 지역이 낯선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강대한 지역을 맞춰서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외래 문화, 특히 외래 신앙이 되게 간용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만 생각해서 그렇지 전반적인 로마는 다양한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걸 다 인정해 줬어. 예. 그래서 근데 오직 기독교만 억압했다. 그때 이제 외래 신앙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동방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죠. 동방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로마를 기준에 동쪽 지역이니까 주로 이제 지중해, 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페르시아나 이런 지역들이죠. 지배했던 영향. 그래서 헬레니즘 제국들이 지배했던 영향. 이런 지역들인데 대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들 얘기해 보시면 돼요. 넓게 얘기하면 동쪽이니까 넓게 보면 그리스도 이제 포함될 수 있죠. 뭐 그리스, 마케도니아.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재정 초에 막대한 종교들이 들어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이제 소아시아 반도에서 키베라라는 이제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이시스 여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의 미트라, 태양신이라고 하죠. 미트라. 이들은 이제 오리엔트 비의 종교, 비의 종교라는 건 비밀 의식을 통해 신을 숭배하는 종교인데 이게 대중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키비드하고 이시스 여신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고요. 미트라교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군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근데 참고로 이 미트라교 같은 경우는 후에 이 기독교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써 있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원래 예수 탄생이 아니라 미트라교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교회가 미트라 교인들을 이제 기독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예수 탄생을 정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다른 설도 있죠. 예. 자, 하여튼 외래 종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뭐 석의 입장에서 이제 쓰면 그 당시 이제 키베라 지묘신 소아시아 지묘신 키베라 그 다음에 이집트 이시스 그 다음에 미트라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종방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종의 이제 기독교를 이해하기엔 가독이 뭐냐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성령이 원래 선종을 이제 바탕으로 등장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종 역할을 했다. 동방 종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그 기반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건데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탄압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네.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라는 제정 시기 때 동방으로부터 이제 도입된 거죠. 동방에 보면 예전에 뭐 황제라든지 그 사람들 숭배하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다른 종교는 뭐 그냥 황제 숭배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죠. 기독교 십계명 이런 말 있죠. 뭐냐면 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있죠. 11조라고 되는데 11조가 아니라 십계명이에요. 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번역을 거부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기 때문에인데 물론 번역 거부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성전에 참가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 그 외에도 뭐 마술을 부린다 뭐 등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 거부와 그다음 번역 거부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밑줄 친 이 사람이 누군지 쓰고 기획의 특징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에 관련된 해전의 이름을 쓰고 니은의 결과 수입된 기획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지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말로 이 사람을 찬양하는 비판한다. 자신의 도리와 국가적 위기를 법에 준수할 경험도 없이 그를 내전 놓아놨다. 그는 왕이나 독재관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프리키파토스 그러니까 이제 프리킵스죠. 프리킵스를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제1의 시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론에서는 굳이 이 사람은 이제 황제로 올리려고 했지만 자신이 거부했죠. 다만 이제 나는 프리키스다. 그 원론의 제1의 명단을 올렸고 초봉을 올렸고 제1의 시민이다. 로마 제1의 시민이다. 근데 1의 시민은 시민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네.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걸 프리캡스제 원수정이라고 하죠. 또 한자로 옮겨 적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원수정을 만들었던 사람이 당연히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 쓰라고 하는데 요거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8년 문제인데 논쟁이 있어. 아우구스투스냐 옥타비아누스냐 동일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쓰시면 돼요. 예.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건데 자, 하여튼 프리카투스 그러니까 원수정에 관련된 내용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이지만 형식적으로 공화정이죠. 근데 실제적 운영에는 재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인 시저가 왜 죽었냐 생각하니까 너무 대놓고 뭐냐면 황제 칭했다가 죽었잖아. 물론 내가 강하지만 심히 강하지만 떼거지로 이제 반대파를 결집시켜갖고 달려들면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상당히 뭐냐면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시저가 유언장에 자기 그 부하장수였다 유능한 안토니우스를 정하지 않고 후계자를 그 당시 새빠르게 몰랐던 이 옥타비아누스 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안토니우스는 전쟁을 잘하지만 이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잘했어. 원래 정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이 무슨 회전이죠? 악티움 회전 뒤에 나오는데 이 악티움 회전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가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부하장수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이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했는데 정치를 되게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했다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니은과 관련된 이름을 해전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쭉 있고 니은이 어딨나? 자 여기 보면 안토니우스에 관련된 안토니우스는 부하장수잖아. 네, 시조의 부하장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냐면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유언장을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못했죠. 결국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깨지게 된 전투가 있어요. 아까의 악티움 회전이죠. 악티움 회전. 그래서 이제 악티움 회전 때 깨졌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연안이에요. 악티움 회전은. 그래서 거기 싸우는데 결국엔 졌다. 근데 실제로 옥타비아누스와 싸운 건 아니고 그 부하 장수였던 아그리파가 있어요. 아그리파가 이제 아그리파는 이제 여러분들 미술 시간 때 조각상 그릴 때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예, 아그리파인데 이 아그리파가 군사적 능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알고 그다음 시저가 아그리파를 옆에다 붙여줬거든. 예. 그래서 이 악티움 회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걸 계기로 해갖고 그다음 공화정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이 멸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탈리아 프토르마니우스와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지중해가 노마의 호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우스 개인적인 입장을 때는 이집트가 장악을 내버렸잖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어떤 땅이었죠? 상당히 뭐냐면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완전히 아웃코스 개인 지사를 만들어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이집트가 그 당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부터 밀의 생산 공급을 받는 그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 곡창지였다. 왜냐면 이집트가 지금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난 이집트 인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네. 예전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었는데 몇십 년 사이에 그냥 1억이 올라간 거야.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드 생산해도 지금은 왜냐면 자체적으로 뭐냐면 충당할 수 없으니까 미드를 수입해 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곡창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잉여 빌드를 이제 노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악티움 회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뭐 전략 전술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티움 회전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쭉 설명해 놨어요. 네, 기출문제 본편을 보시면 여기 쭉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는 지장이 없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굳이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따로 책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배경 지식을 아는 게 좀 그래도 낫겠죠. 그냥 여러 가지 경로도 그냥 따로 그 시간을 마련하지 말고 그냥 쭉 읽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 지식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뭐냐면 인지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요거는 이게 너무 내용이 많네. 그리스보다 이게 하나밖에 넣는 요것만 풀면 되겠네요. 예. 15, 16 끝까지 풀죠. 예. 자,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금 제가 출근 안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예. 풀 수 있어. 예. 풀죠. 왜냐면 또 예매하잖아. 딱 여기에서 끊어야지. 예. 자, 노마사에 딱 끊을게요. 다음 자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폐학 저는 그들의 범죄 성격에서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깊이 해야 되는지 아는 바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니은의 신도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자백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신도에서 기하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이단 성격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불가하고 니은 신도를 차단에 애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니은의 신도는 누구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 예.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트라누스가 있어. 트라누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현제 중에 한 명이죠. 네무조, 트라누스, 하데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두 번째 형제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그 로마 영토를 확대시켰던 사람이죠. 그때 이제 그 비타니아 폰투스라는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니우스가 이제 기독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어떤 식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트라누스에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답변을 한 거죠. 예, 요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황제 니키니우스가 속주 총독에게 보낸 서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집권할 때 공동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뭐냐면 니키누스가 상당히 죽이 맞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니키누스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단일 황제 체제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황제 니키누스가 속주 총독에 보낸 서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하고 정책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황제 니일가 충분히 내가 내란 건 니키니우스죠. 이게 그래서 황제라는 뭐야? 니키니우스 외에 황제는 누구였어요? 그다음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내가 공공의 안녕과 안정에 관한 모든 일을 합의했을 때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충분히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일 중에 가장 먼저 신에 대한 외결심을 견지하는 일이 부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한 거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관이 폭을 덧붙여 이소하는 여러 곳에 공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해라. 우리는 호의적인 법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냐? 밀라노 7년과 관련된 얘기죠. 그 밀라노 7년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강제로 뺏었던 빼앗겼던 재산들 돌려주게 하고 뭐 그런 정책도 했어요. 기독교를 왜 공인했냐? 이 당시 콘스탄티누스나 니키누스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어. 이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서 십자가를 주어준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받고 싸라 들고 그래갖고 콘스탄티누스가 이겼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후에 이제 조작된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볼 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 칼을 잡고 싸우는 거, 피 흘리는 거 안 좋아했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슬리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는 명분이 있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내가 집권하면 공인해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지. 성전이 되는 거잖아. 예. 물론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 원리주의자들은 이제 거기에 반대했지만 전쟁 참여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성전이나 명분으로 종전에 자신의 종교 신념을 버리고 콘스탄티누스에 합류하게 됐죠. 특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 그 자기를 집권할 때 도와준 것도 있고, 기독교가 그 당시 되게 커졌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래서 박해도 불구하고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근을 끌어갖고 점점 세력이 불어난 거야. 그 전체 인구의 10%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작성 방법 볼게요. 밑줄진 기획의 내용을 이은 종교와 관련돼 쓰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범죄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범죄가 아니어도 그 당시에 범죄란 거. 앞에서 얘기했던 뭐야?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병역 거부 있죠. 그 다음에 야간 모임. 아마 이제 몰래 모여가지고 이제 해당 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카타콤베에서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집회 같은 걸 많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네. 미사 같은 걸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술인데 이 마술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자를 끌어들이고 뭐 치료행위 같은 걸 많이 했나 봐요. 그 성경책 보면 예수님 와가지고 그 뭐냐면 장님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에게 일어서게 하잖아요. 일종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뭐냐면 기독교 신자를 좀 끌어들이는 건데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
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귿이는 티라누스와 그 다음에 니은의 종교 정책 비교를 쓰시오. 니은은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불법 그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했잖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또 교리도 정리해주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뭐냐면 디귿 황제는 탄압을 했는데 단순히 탄압했다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하고 탄압은 했지만 소극적이었어.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처럼 막 갈릴 파견해갖고 막 기독교는 그냥 막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있다가 밀고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뭐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밀고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잡아서 물어봐. 너가 기독교인이고 만약 기독교를 버릴 생각 있냐? 그 기독교인이고 버릴 생각 없다면 이제 그때서 이제 처형시키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잡아내가지고 왜냐면 처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건 디오클라티누스하고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원칙을 정해줬어. 그래서 이제 원칙을 어떻게 정해줬냐 하면 첫 번째로는 적극적 기독교인을 수색해서 찾아서 처벌하지 마라. 주민의 고발할 경우에만 민원이 들어올 때만 재판에서 처형해라. 두 번째는 익명으로 들어온 거는 무시해라. 익명은 이게 뭐예요? 믿을 수 없잖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냥 무고로 고소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익명으로 막 민원 들어오고 하면 다 잘라버려. 강퇴시켜. 예. 왜냐면 그거 지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건의하고 뭘 하면 자기도 책임지고 그걸 해야지. 자기는 숨기고 남을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누굴 강퇴시키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 예. 저는 그건 다 강퇴시켜요. 이거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야. 예. 하여튼 저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중요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고발당한 기독교인들이 나는 안 믿겠다 이제 배교하겠다 하면 사형시키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세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서강이나 이제 서강자죠. 서강자는 온건한 소극적인 박해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박해만 쓰면 안 되고 요게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야 돼. 온건한 소극적인 바뀌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시는 그 선생님이 20년도 그 문제가 많았던 해죠. 서양사 채점위원을 들었는데 요걸 꼭 써야지 답을 맞게 해줬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서강자 있어요.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된 사료가 어디 있냐면 거기 우리가 이제 사료 있는 서양사 외에도 경남대학교에서 이제 또 사료 있는 고대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내긴 하는데 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 니은의 인명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경제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적법을 실시했고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죠. 원적법을 실시했고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다. 원적법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예농가, 소작인들 있죠. 그들을 원래 등록되어 있는 총락으로 되돌려 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원적지로 하는데 인원 억제치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코로노스가 많이 도망갔나 봐. 그래서 그때 그 권리들을 지주에게 데려올 권리들 지주를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지주들이 그들 데려올 권리를 인정해 줬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 원적법을 통해서 이걸 뭐냐 공식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다. 요 내용들.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때 최고 가격률 반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侵령을 통해서 그 당시 공정가격 내에서 유통시설 바르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엔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거기 요약판에는 폐지했던 내용이 없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리두스는 금화를 사용했다. 예. 종전의 은하가 상당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질 높은 솔리두스 금화를 만들어 가지고 양안을 많이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악화가 되지만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없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제정시대 때 공부하려면 네 가지를 키포인트에서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 제정 시기 때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예. 자, 이게 올해 문제인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문제 나왔던 것에 비해서 그냥 기출 방법이야. 예. 그래갖고 내용 보면 다음 점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노마인은 전쟁할 이웃나라 영토를 얻을 때마다 그 일부를 경매에 붙이고 나머지를 구비어 만들어 시민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약간의 소장료만 국가에 내고 경제하겠다. 그러나 부자들이 더 많은 임대료를 납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몰아내기 시작하자 누구든 500유가대 이상의 땅을 소유한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여기 이제 뭐냐면 니키니우스법이야. 정확하면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죠.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의 주요 내용은 보면 두 가지죠. 하나가 집정관 한 명을 평민이 선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상한선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노마가 이제 전복 정쟁하는 과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대개 이제 노마가 이제 전복 정쟁하고 자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대개 직접 지배보다는 동맹 시도해가지고 동맹 체결을 해갖고 간접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노마라는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반도 넘어선 좀 직접 통치로 전환되지만 이런 그 동맹시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이들을 끌어들여 갖고 한 거야. 그래서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인 간에.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조건이 있어요. 노마하고 동맹을 맺을 때 뭐냐면 동맹시에 그 만약에 되면 동맹시 땅이 뭐 이 정도면 그 중에 한 10%에서 20% 노마에게 상환을 해줘야 돼. 예. 그래서 상환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노마가 그걸 가지고 뭐냐면 공주 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똑같이 나눠주고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국가 땅이니까. 근데 주로 누구한테 임대를 해줬냐? 부자들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걸 불법 점유하죠. 그러니까 소유한 게 아니라 점유한 거야. 처음에 점유하고 임대를 냈다가 이제 완전히 몇 대 건너가면 이게 소유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가 땅인데 이걸 소유를 해버린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체제였거든요. 그것을 다시 국가 땅으로 뭐냐면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506일 땅 이상, 그 공유지도 506일 땅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래 그 땅들 그 이상 땅들 소유하면 다시 뺏어서 국가 토지 만들자.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무리 없네. 예. 자, 하여튼 끝까지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한 게 뭐냐면 그 니키누스 섹스티우스 법이다. 예. 근데 얼마 뒤 부자든 가짜를 꾸며 소작인의 명의로 이용해 토지를 확보하거나 결국에 대부분 땅을 공금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원래는 점유지고 임대지에 불과했는데 이걸 소유지화 시키죠. 말이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 같죠? 기시감이 들잖아. 오마주가 들잖아. 고구려와 고려의 대토지 소유하고 연결시키면 또 이해가 되겠죠. 토지를 얻지 못한 빈민들은 궁부모에 어디를 보이지 않고 자녀 양육을 소리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 이제 특히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 형상들이 가속화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인다는 거죠. 자, 부자들은 자신의 땅을 자유민들 쫓아내고 외국인 노예를 부려서 경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이걸 만들어서 외국인들 노예는 나치품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호민가을 선출되자. 이 니은은 누굴까요? 여기는 개혁법안 3인위원회. 이 3인위원회는 이제 서강제에 나와 있죠. 그 당시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개혁을 할 때 했던 그것을 3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개혁반을 이만했다. 그래서 3인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의 명칭은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에요. 니키니스와 섹스티우스법이 두 명이 만들었다 해서 니키니스 섹스티우스법인데, 어떤 분은 니키니스법을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그 게시판 보니까 니키니스법은 틀렸다, 정확히 섹스티우스는 뭘 풀네임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니키니스법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니키니스법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기출문제도 니키니스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니키니스법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게 해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나온 점수를 보니까 상당히 좀 고점 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 자, 거기에 이제 평민들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거 어때? 그래서 예전에 집정관은 파트리키가 장악했던 걸, 집정관 한 명을 의무적으로 누가 평민들로 선출할 수 있다. 물론 이때 평민들은 이제 부유한 평민들이죠. 자, 이 조치 이후에 그 후에 이제 집정관이 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간직들, 재정관, 법무관 등등 이런 것도 다 평민에게 개방이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디귿 관련된 법안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농지법 관련된 내용인데, 니키니스법을 제한을 넘어서 불법을 점유한 토지를 다시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려고 했다. 농지법 관련된 내용 쓰면 되고, 가로 안에 니은이 디귿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쓰시오. 이건 자연농민을 부흥시켜서 사회 분할을 일소시키고 노마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중장보병층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요 내용들은 이제 뭐냐면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거. 네. 다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올해 문제는 22년 문제는 기출 재판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물론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올해 그대로 내년에 그 나온 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추세가 꼭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기출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기출 주제를 무시했다가는 떨어진다. 100%. 왜냐면 남들 다 맞히는 곳에서 여기에서 잃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학교 가지는 않지만, 기출 주제 때문에 학교 가지는 않지만, 남들 다 맞히는데도 이거 떨리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이상한 문제 하면 1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정치는 다음 강의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 뵙죠. 제가 지금 아침이거든요. 8시 중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